8월 20일 아침, 타지마할 근처의 한 공터를 지나가던 지역 주민이 지퍼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가방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 안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온몸에 수많은 자상을 입은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희생자는 누구이며 누가 감히 그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했는가?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단서를 따라 보안 카메라, 데이터, 그리고 아주 작은 흔적들을 분석하며 피해자의 마지막 여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는 서서히 풀리며 그들을 예상치 못한 이름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디피카 샤르마는 1985년 3월 15일 유명한 도시 자이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제쉬 샤르마는 수학교사였고 어머니 수니타 샤르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샤르마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항상 교육과 도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디피카는 어릴 때부터 지식과 노력이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학생으로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하며 뛰어난 지성을 보였습니다. 자라면서 디피카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뭄바이의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지식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길렀습니다. 졸업 후 디피카는 한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근면함과 날카로운 문제 해결 능력 덕분에 빠르게 관리직으로 승진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그녀는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상세게 인정받았습니다. 디피카와 대조적으로 마니쉬 베르만은 1982년 뉴델리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체인 중 하나를 소유한 거물 프라카쉬 베르마의 외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니쉬는 호화로운 빌라에 살고 값비싼 국제 학교에서 유학하며 사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재산, 권력,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했으며 가업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마니쉬는 런던에서 금융 및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며 지식뿐만 아니라 사치를 즐기는 습관도 익혔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마니쉬는 곧바로 가족 그룹에 합류하여 아주 젊은 나이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뭄바이에서 열린 한 기업 갈라 행사. 이 행사는 금융 및 비즈니스계에 많은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젊고 유망한 금융 전문가였던 디피카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 참석했고 부유한 사업가인 마니쉬는 귀빈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디피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니쉬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만났던 다른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날카로웠으며 화려함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자신감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미묘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디피카는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답변으로 응수하며 마니쉬에게 도전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여성에게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마니쉬는 디피카를 더욱 정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맹렬하게 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메시지, 고급 레스토랑으로의 초대, 호화로운 선물 등 그는 디피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디피카는 마니쉬의 지배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끈기와 매력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니쉬는 그녀에게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 안정,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삶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디피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니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그가 만났던 경박한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인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중 하나인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마니쉬는 디피카 앞에 무릎을 꿇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디피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마니쉬의 기대에 찬 눈빛과 주변 친구들을 보고 항상 그녀가 좋은 결혼을 하길 바랐던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속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7년 7월 15일, 디피카와 마니쉬는 인도에서 가장 웅장한 궁전 중 하나인 자이푸르의 람바그 팰리스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3일 동안 계속되었고 전 세계에서 온 사업가, 정치인, 볼리우드 스타 등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맞춤 제작된 웨딩드레스부터 유명 셰프가 준비한 호화로운 파티까지 모든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결혼 행렬은 고급 차들과 함께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불꽃놀이가 자이푸르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디피카는 금으로 수놓인 진홍색 사리를 입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디피카 샤르마와 마니쉬 베르마의 호화로운 결혼식은 한때 인도 상류층 사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디피카는 자신이 감옥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니쉬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낭만적이고 사려 깊은 남자는 더 이상 없고 대신 통제적이고 질투심 많으며 폭력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디피카의 일일 일정,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집에 오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무해해 보이던 질문들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상활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특히 남성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니쉬는 통제광일 뿐만 아니라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지만 밤에는 악명 높은 플레이보이가 되어 바와 나이트클럽에 자주 나타나는 등 과도한 파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그는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물건을 부수고 아무 이유 없이 디피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니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디피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사람을 고용해 그녀를 미행하게 하고 운전기사와 가정부에게 낮 동안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두려움과 질식 같은 삶을 2년간 보낸 후 디피카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해왔고 마니쉬가 변할 것이라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니쉬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거친 말로 계속 욕하고 모욕하던 어느 날, 이번에는 디피카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디피카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마니쉬 베르마와 이혼한 후 디피카 샤르마는 악몽에서 막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폭력은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뭄바이로 이사하여 대형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일은 그녀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피카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경력에 집중하며 박탈당했던 자유를 즐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피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이상 실패한 결혼의 희생자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초 디피카는 회사 동료인 라훌 말호트라를 만났습니다. 라훌은 마니쉬와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었지만 성숙하고 차분하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무분석 부서에서 일했으며 헌신적이고 온화한 태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에 불과했지만 점차 라울의 진심과 친절함이 디피카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디피카는 점차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약속도 비싼 선물도 없이 그저 소박하고 진솔한 대화, 퇴근 후 가벼운 커피타임 같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디피카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디피카 샤르마라는 이름이 마니쉬의 삶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한 친구가 우연히 디피카가 라훌 말호트라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마니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없는 평범한 남자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니. 그는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디피카가 자신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디피카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는 몰래 디피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사를 고용하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와 라훌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라훌의 직장, 거주지, 그들의 일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저녁, 디피카 샤르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가진 작은 파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었으며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수년간의 고통 끝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마니쉬 베르마가 하루 종일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디피카가 혼자 있고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는 회사 주차장에 숨겨진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15분, 디피카는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라울에게 집으로 가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22시 17분, 그녀가 차로 걸어갈 때 뒤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니쉬였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익숙한 얼굴을 보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니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침착한 척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마니쉬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마니쉬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 문을 잠갔습니다.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마니쉬는 재킷 주머니에 숨겨둔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디피카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비좁은 차 안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피카의 가슴, 배, 목에 15번이나 깊숙이 칼을 찔렀습니다. 피가 차 시트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마침내 디피카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마니쉬는 멈췄습니다. 마니쉬는 디피카의 시신이 너무 빨리 발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뒷좌석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열고 피투성이가 된 디피카의 시신을 그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타지마할 근처의 한적한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어둡고 밤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공터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차에 타 그대로 떠났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타지마할 지역 근처에 사는 한 지역 주민이 공터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커다란 여행 가방에 다가갔을 때 그는 지퍼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분 후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좁은 공간에 억지로 구겨져 뒤틀려 있었습니다. 옷은 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슴, 복부, 목에는 여러 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신분증이 없었지만 경찰은 초기 신원 확인을 통해 그녀가 뭄바이의 유명한 금융 전문가인 디피카 샤르마라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직장 주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마지막 여정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피카의 회사 주차장에 있는 CCTV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경찰은 의심스러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8월 19일 저녁 한 남자가 몇 시간 동안 디피카의 사무실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각도는 불분명했지만 확대하여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경찰은 익숙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마니쉬 베르마였습니다. 경찰은 도시의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살인사건 당일 밤 그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마니쉬의 차가 8월 20일 새벽에 시신이 유기된 지역으로 운전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경로는 디피카가 살해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회사 주차장에서 나와 추적을 피하려는 듯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여행 가방이 발견된 타지마할 근처 지역으로 직행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자 마니쉬의 범행에 대한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마니쉬가 디피카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사용했던 그의 차를 수색했습니다. 뒷좌석 내부에서 그들은 닦아내려 했지만 여전히 보이는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혈액 샘플은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몇 시간 안에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차 시트의 혈액은 디피카 샤르마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마니쉬 베르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경찰이 알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9년 8월 21일에 인도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마니쉬가 델리를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던 중 공항 직원으로 위장한 경찰이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를 포위했습니다. 수십 명의 보안 요원이 마니쉬를 둘러쌌고 그는 침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획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낭독하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니쉬 베르만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 11월 마니쉬 베르마의 재판이 델리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 밖에는 언론, 시민, 여성 인권단체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디피카 샤름에게 정의를, 살인자에게 용서는 없다. 사랑에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맨 앞줄은 디피카의 가족이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니타 샤르마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제쉬 샤르마는 침착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디피카가 사랑했던 남자 라울 말호트라는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니쉬 베르마가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천천히 걸었지만 여전히 평소의 오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후회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은 더 이상 그의 통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유한 사업가도 권력을 가진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살인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마니쉬가 몇 시간 동안 회사 앞에서 디피카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즉시 떠나는 장면, GPS 데이터는 그의 경로가 범죄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기록은 8월 22일 새벽 디피카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 그의 차가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혈액 샘플 법의학 결과는 마니쉬의 차에서 발견된 혈액이 디피카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UV 라이트 아래 뒷좌석에서는 닦아낸 후에도 핏자국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세차장 직원은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후 마니쉬가 차 뒷좌석을 청소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디피카의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발견했을 때 디피카가 자살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니쉬의 변호인은 상황을 뒤집으려 두 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마니쉬는 디피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행동했다. 디피카의 죽음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마니쉬는 몇 달 동안 디피카를 스토킹했고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으며 접근하여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격정이었다면 왜 미리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는 디피카를 15번이나 찔렀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발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잔인하고 의도적이며 계산된 살인입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의 어떤 주장에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3주간의 심리 끝에 그들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법정에서 판사는 마니쉬 베르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 마니쉬 베르마는 계획 살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그 순간 법정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디피카의 가족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꼭 쥐고 고통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울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디피카를 평안히 쉬게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자부심과 오만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티아르 감옥의 차가운 내벽 안에서 남은 인생을 기다리는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재판 후 디피카 샤르마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유해한 관계와 통제적인 사랑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디피카 샤르마의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니쉬에 관해서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